한국 유조선 당장 격침시켜. 이란 혁명수비대 위협이 선을 넘었습니다. 청운투 때문에 하늘길이 막히자 이번엔 바닷길 봉쇄를 선언한 것입니다. 그리고 24시간 뒤 레바논에 주둔한 대한민국 동명부대가 기습 폭격을 받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UAE 초고속 반응. 한국 건들면 찢어 죽인다. 무차별 폭격이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중동 재벌 신사 UAE가 융단 폭격을 퍼부은 충격적인 이유.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파리스 알카탄이라고 합니다. UAE 합동군 군수지원사령부에서 부사령관직을 맡고 있습니다. 중동이라는 땅에서 30년 가까이 숨쉬며 살아온 제가 이 지역의 공기가 이토록 빠르게 변할 수 있다는 걸 처음으로 체감한 순간이었습니다. 책상 위 모니터 세 대중 가운데 화면에 속보 자막이 떴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이 1시간에 걸친 긴급 통화를 마쳤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세계 최강 미국과 자원 깡패 러시아가 1시간이나 통화를 하다니요.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직후였습니다. 러시아 외교부 대변인이 정례 브리핑에서 느닷없이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단어를 꺼냈습니다. 봉쇄 가능성. 그 네 글자가 화면에 뜨는 순간 집무실 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제 옆에 앉아있던 작전 참모 나세르 중령이 서류를 놓치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부사령관님, 진짜 미치겠네요. 이거 공식 발언 맞습니까? 영상 확인해봐. 나세르 중령이 노트북을 열어 러시아 외교부 브리핑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대변인의 표정은 무미건조했지만 선택한 단어 하나하나가 칼날 같았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은 특정 국가의 일방적 군사행동에 의해 보장될 수 없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무력으로 봉쇄한다고 선언했어요. 그러니깐 트럼프가 푸틴이랑 통화하면서 내가 호르무즈 폭격해도 되냐고 협의한 거라고요. 이게 이해가 가십니까? 중동의 맹수 이란과 세계 최고 전투력을 가진 미국이 호르무즈 패권을 두고 싸우는 거라고요. 문제는 누가 이기든 간에 세계 에너지 시장의 심장이 멈춘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었죠. 왜냐고요? 전 세계 석유 물동량의 약 5분의 1이 이 좁디 좁은 호르무즈 바닷길을 통과합니다. 폭이 가장 좁은 구간은 겨우 54km. 대형 유조선 두 척이 교차하기에도 빠듯한 이 해협이 막히면 그건 단순한 해운 차질이 아닙니다. 세계 경제의 대동맥에 혈전이 생기는 것과 같습니다. 동맹경화 뇌출혈로 쓰러진다고요. 전 세계가 말입니다. 그런데 불과 채 1시간도 되지 않아 국제 유가가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브렌트유가 배럴당 $9 넘게 급등했고 런던과 뉴욕의 선물 시장이 동시에 출렁였습니다. 제 휴대전화에는 사령관실에서 보낸 긴급 소집 메시지가 떴고 저는 서류를 챙기며 복도를 뛰다시피 걸었습니다. 사령관실에 도착하니 이미 주요 참모 6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해운 추적 시스템이 띄워져 있었는데 그걸 보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으로 향하던 유조선과 컨테이너선 수십 척이 일제히 항로를 틀고 있었습니다. 초록색 선박 아이콘들이 마치 겁먹은 물고기 떼처럼 해협 입구에서 흩어지는 모습이 실시간으로 펼쳐졌습니다. 세계 최대 해운사 3곳이 거의 동시에 중동 항로 긴급 회피를 선언한 것입니다. 사령관 칼리드 대장이 스크린을 가리키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파리스, 지금 이 상황이 이란의 블러핑인지 진짜인지 자네 판단은 어떤가? 블러핑이길 바라지만 준비는 실전 수준으로 해야 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것이 외교적 압박의 일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러시아가 카드를 꺼낸 것이고 이란이 그 그림자 뒤에서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라고요. 그런데 그날 저녁 상황은 제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공식 채널을 통해 한 편의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인근 해안에서 실시한 미사일 발사 훈련 영상이었는데 문제는 그 표적의 좌표였습니다. 영상 속 시뮬레이션 화면에 찍힌 항로가 한국 유조선이 주로 이용하는 해상 루트와 거의 정확히 겹쳤습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노골적인 메시지였습니다. 이란이 한국을 노린다.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시다시피 한국은 세계 최고 선박 건조국이자 전 세계 선박 건조의 40%를 담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호르무즈에서 한국 유조선이 격침된다면 이건 이란이 완벽하게 조선과 해상 패권을 모두 잡았다는 메시지를 전 세계에 보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죠. 그때 나세르 중령이 분석 보고서를 가져왔습니다. 부사령관님, 이 영상에 등장하는 대한미사일은 누르 계열 개량형으로 추정됩니다. 사거리 약 200km, 해협, 통과 선박을 충분히 위협할 수 있는 사양입니다. 아니 위협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피격 가능합니다. 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왜 하필 한국인가? 이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건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 지역에서 차지하는 무게 때문이었습니다. 에너지 수입 의존도, 방위산업 협력, 건설 인프라,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UAE와 맺고 있는 전략적 동맹의 깊이, 게다가 중동 걸프 대부분의 국가들이 한국 무기와 방공망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죠. 이란은 그걸 노린 거예요. 이란 입장에서 한국을 건드리는 것은 곧 걸프 동맹 전체의 신경줄을 건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잔인하지만 이란 입장에서는 효과적인 전략이었죠. 그 소식이 전해진 지 불과 몇 시간 뒤 한국 정부가 움직였습니다. 레바논 남부에 주둔 중인 한국 평화유지군 동명부대의 안전대책회의를 긴급 개최했다는 속보가 떴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잠시 멈칫했습니다. 동명부대라. 레바논 남부에서 UN 평화유지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한국 군인들, 중동의 화약고 한가운데 서 있는 그들의 존재가 갑자기 전혀 다른 무게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밤이었습니다. 시각은 자정을 간 넘긴 무렵, 레바논 남부에서 로켓 공격이 발생했다는 긴급 보고가 사령부로 날아들었습니다. 로켓 타수가 동명부대 주둔지 북동쪽 약 30km 지점에 낙탄되었고, 그 충격파로 부대, 시설 일부가 파손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직접적인 피격은 아니었습니다. 30km, 안전거리라고 할 수도 있는 숫자입니다. 하지만 충격파가 시설을 파손할 정도였다면 그건 안전거리가 아닙니다. 그건 경고입니다. 저는 모니터 앞에 앉아 레바논 지도를 펼쳤습니다. 동명부대 주둔지 위치, 낙탄 지점,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 점 3개를 이으니 하나의 그림이 보였습니다. 이란은 직접 손을 대지 않으면서 동시에 두 곳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바다에서는 유조선 항로를, 육지에서는 한국 군인들을. 칼리드 사령관에게 상황 보고를 올리자 그가 짧게 말했습니다. 파리스, 한국 측과 연락 채널 확인해도 이건 오래가겠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편이 무거워졌습니다. 오래간다는 것은 곧 확대된다는 뜻이기도 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집무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부다비의 야경은 여전히 찬란했지만 그 빛 너머 페르시아만 어딘가에서는 보이지 않는 전선이 그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선 위에 예상치 못한 이름 하나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한국. 세계가 흔들리는 한복판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변수. 저는 그때만 해도 몰랐습니다. 이 변수가 단순한 변수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조용히 잠자며 후방에서 중동 국가를 돕던 한국. 그 한국을 건드린 이란의 최후가 어떻게 끝날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동명부대 시설 파손 소식은 생각보다 빠르게 퍼졌습니다. 레바논 현지 시각으로 새벽, 아부다비 시각으로는 아직 동이 트기 전이었는데 이미 주요 아랍 매체 3곳이 속보를 내보냈습니다. 한국 평화유지군 주둔지, 인근 피격, 시설 일부 파손, 인명 피해 확인 중. 자막이 화면 하단을 흐를 때마다 저는 심장이 조여오는 걸 느꼈습니다. 새벽 4시쯤이었을 겁니다. 잠을 설친 채 사령부 상황실에 나와 있었는데 나세르 중령이 급히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평소 침착한 사람인데 그날은 목소리에 떨림이 묻어 있었습니다. 부사령관님, 대통령궁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오전 7시 긴급 안보회의 소집입니다. 참석 범위는 국방장관, 외교장관, 합참의장, 그리고 각 사령부 부사령관급 이상. 부사령관님도 포함되셨습니다. 대통령궁 긴급 소집. 저는 군 생활 23년 동안 이 호출을 손에 꼽을 만큼만 받아봤습니다. 그것도 대부분 이 지역에 실질적 군사 위협이 발생했을 때뿐이었습니다. 한국 평화유지군의 피해가 UAE 최고 지도자를 새벽에 깨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오전 7시 아부다비 대통령궁 알카스르 회의장에 도착했습니다. 이른 아침이었지만 회의장은 이미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긴 타원형 테이블 양쪽으로 장성급 인사들이 빼곡히 앉아 있었고 벽면의 대형 스크린에는 레바논 남부 지도와 호르무즈 해협 상황이 동시에 띄워져 있었습니다. 두 개의 위기가 한 화면에 나란히 놓인 모습이 지금 이 상황의 본질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대통령께서 입장하시자 회의장이 일제히 조용해졌습니다. 평소에도 과묵한 분이셨지만 그날 아침의 표정은 제가 처음 보는 것이었습니다. 분노라고 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분노보다 더 깊은 것. 결의라고 하는 편이 정확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신 대통령께서 스크린을 한번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서류도 메모도 꺼내지 않은 채
입을 여셨습니다. 레바논에 있는 한국 군인들이 다쳤다는 보고를 받았다. 직접적 피격은 아니라고 하지만 충격파로 시설이 파손될 정도면 그건 공격이나 다름없다. 국방장관이 현황을 보고하려 했지만 대통령께서 손을 들어 멈추셨습니다. 보고는 이미 받았다. 내가 지금 듣고 싶은 것은 숫자가 아니라 방향이다.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회의장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외교장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각하, 유엔 안보리 차원의 규탄 성명을 추진하는 것이 외교적으로는 가장 안전한 경로입니다. 다만 시간이 걸립니다. 시간. 지금 레바논에서 한국 군인들이 겪고 있는 일에 시간이라는 단어가 어울리나? 그 한마디에 회의장이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저는 테이블 끝에 앉아 그 장면을 지켜보면서 이분이 왜 이토록 강하게 반응하시는지를 곱씹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외교적 의례가 아니었습니다. 거기에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한국은 UAE의 방공체계 구축에 깊이 관여해왔습니다. 천국 미사일 체계의 도입은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기술자들이 이 사막 땅에 와서 우리 군 장병들과 어깨를 맞대고 훈련하고 시스템을 함께 운용하며 한여름 50도가 넘는 열사 속에서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직접 본 일입니다. 2000년대 후반 제가 중령 시절 방공부대에서 근무할 때 한국 기술진이 우리 부대에 파견 나와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네 장비를 팔고 떠나는 상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병사들의 이름을 외웠고 라마단 기간에는 함께 금식까지 했습니다. 무기를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그건 진심이었습니다. 대통령께서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회의장 전체가 숨을 죽였습니다. 한국은 우리를 지켜준 형제 국가다. 그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 우리가 회의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 즉각적인 지원을 준비하라. 형제 국가. 아랍 세계에서 이 표현이 갖는 무게를 여러분은 아십니까? 이것은 단순한 수사가 아닙니다. 혈맹이라는 뜻입니다. 피를 나눈 것과 같은 관계라는 선언입니다. 외교 무대에서 이 단어를 공개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상대국을 위해 실질적 행동에 나서겠다는 약속과 동의어입니다. 저는 그 순간 등줄기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23년 군 복무 중 이런 장면은 처음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상황은 놀라운 속도로 움직였습니다. 대통령 성명이 공식 발표된 것은 회의 종료 후 불과 2시간 뒤였습니다. 아랍어, 영어, 한국어 3개 언어로 동시에 배포되었습니다. 한국어 번역본까지 즉시 준비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이것이 얼마나 사전에 각오된 결정이었는지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저는 아부다비 군수항만 자이드 포트에 나가 있었습니다. 칼리드 사령관의 지시로 수송선 출항 준비를 직접 감독하라는 명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새벽 5시 항만에 도착했을 때 이미 부두에는 대형 군수 수송선 한 척이 접안해 있었습니다. 선명은 알만수르. 배 수량만 2,000톤급의 이 수송선 갑판 위로 의료 장비 컨테이너, 방호 자재, 식량, 그리고 통신 장비가 실려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나세르 중령이 적재 목록을 들고 왔습니다. 부사령관님, 의료 장비 80톤, 방호 자재 120톤, 비상 식량 31분, 위성 통신 장비 12세트입니다. 현재 적재율 70%, 오전 중으로 완료 예정입니다. 레바논까지 예상 소요 시간은 수에즈 운하 경유 시 약 5일입니다. 다만 이집트 측에 우선 통항 요청을 넣어둔 상태라 4일 이내로 단축 가능합니다. 4일. 성명 발표 다음 날 바로 배가 뜨고 4일 뒤면 물자가 도착한다. 말이 아니라 행동이었습니다. 회의실에서 나온 결의가 24시간도 안 되어 철과 콘크리트의 무게로 변환된 것입니다. 수송선이 출항 준비를 마치고 부두를 떠나는 장면은 장관이었습니다. 아침 해가 페르시아만 수면 위에 금빗길을 깔았고 알만수르의 선체가 그 위를 미끄러지듯 나아갔습니다. 부두에 도열한 해군 장병들이 거수 경례를 올렸습니다. 저도 경례를 하면서 가슴이 벅차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이것은 군수 수송이 아니었습니다. 신뢰의 증명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중동 주요 매체들이 일제히 이 장면을 보도했습니다. 알자지라가 특집 리포트를 편성했고 알아라비아가 과거 한국과 UAE의 방위, 협력 역사를 타임라인으로 정리해 내보냈습니다. 화면에는 천국 미사일이 사막 하늘을 가르는 시험 발사 장면이 다시 등장했고 한국 기술자들과 UAE 군 장병들이 함께 훈련하는 과거 영상이 이어졌습니다. 한 아랍 군사 전문가가 방송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이 UAE에 제공한 것은 단순한 무기 시스템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 나라의 하늘을 지키는 방패였고 지금 UAE는 그 방패를 만들어준 손을 잡아주는 것입니다. 저는 그 방송을 사령부 상황실에서 지켜보며 생각했습니다. 국제 관계에서 신뢰라는 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무기를 사고 파는 것은 거래입니다. 하지만 위기의 순간에 즉각 움직이는 것, 그것은 거래가 아닙니다. 관계입니다. 한국은 수년 전 이 사막에서 관계를 심었고 오늘 그 관계가 지중해를 건너 레바논까지 뻗어나가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어 집무실로 돌아왔을 때 책상 위에 한국 국방부에서 보낸 감사 서한이 놓여 있었습니다. 격식을 갖춘 공식 문서였지만 마지막 줄에 손글씨로 덧붙여진 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아랍어로 적혀 있었습니다. 슈크란 야. 고맙습니다. 형제여. 한국 군인이 아랍어로 쓴 그 한 줄이 어떤 외교 문서보다 무거웠습니다. 나세르 중령이 커피를 가져오며 물었습니다. 부사령관님, 이란이 이걸 보고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페르시아만 위로 수송선 알 만수르의 항해 등이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란이 계산을 잘못한 거지. 한국을 건드리면 한국만 반응할 거라고 생각했겠지. 하지만 한국이 이 지역에서 쌓아온 것의 무게를 몰랐던 거야. 그 말을 하면서도 저는 불안했습니다. 이란이 이 상황을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수송선은 바다 위에 있고 바다에는 이란 혁명 수비대의 고속정이 있었습니다. 알만수르가 무사히 도착할 수 있을까? 그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알만수르가 출항한 다음 날 저는 다시 자이드 포트에 나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수송선은 이미 바다 위에 있었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대통령의 지시는 명확했습니다. 일회성 지원이 아니라 동명부대가 안정될 때까지 지속적인 보급 체계를 구축하라. 그 말은 곧 아부다비 군수 물류 허브 전체를 가동하라는 뜻이었습니다. 자이드 포트 뒤편에는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는 구역이 있습니다. 군수 물류 허브. 총면적 12만 평방미터에 달하는 이 시설은 걸프 지역 최대 규모의 군사 물류 거점 중 하나입니다. 항원항습이 유지되는 대형 창고 16동, 중장비 정비 시설 4동, 그리고 실시간 재고 추적 시스템이 연결된 중앙 통제실까지. 저는 이 시설의 운용 책임자이기도 했습니다. 새벽 6시 중앙 통제실에 들어서자 이미 나세르 중령이 물류 장교 4명과 함께 모니터 앞에 모여 있었습니다. 벽면 전체를 덮은 대형 스크린에는 창고별 재고 현황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고 한쪽에는 선적 우선순위 목록이 떠 있었습니다. 부사령관님, 야간에 본부에서 확정된 긴급 선적 목록입니다. 나세르 중령이 건넨 태블릿 화면을 보는 순간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목록의 첫 번째 항목부터 범상치 않았습니다. 한국군 장비 예비 부품, K9 자주포 변속기 어셈블리, K2 전차 궤도 링크, 현무 계열 통신 모듈 교체 키트. 이것들이 왜 UAE 군수 창고에 있는 겁니까? 답은 간단했습니다. 한국이 UAE에 수출한 방산 장비의 유지 보수를 위해 비축해둔 예비 부품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항목, 방탄 차량 보강 키트. 한국산 장갑재를 활용한 차량 방호 업그레이드 패키지였습니다. 원래는 UAE 군 경장갑 차량에 적용하기 위해 한국에서 들여온 것이었는데 재고 일부를 동명부대 차량 방호 강화용으로 전용하기로 결정된 것입니다. 세 번째, 야전 의료 장비, 이동식 수술 유닛, 외상 처치 키트, 혈액 보관 냉장 컨테이너, 모두 한국 의료 기업이 제조한 제품이었습니다. UAE 군 의료 체계에 한국산 장비가 이 정도로 깊이 들어와 있었다는 사실에 저조차 새삼 놀랐습니다. 네 번째, 연료 보급 물자, 항공유와 경유, 그리고 연료 정화 필터까지. 저는 태블릿을 내려놓고 나세르 중령을 바라봤습니다. 이 목록에 있는 물자 전부 원산지가 한국이야. 네, 부사령관님. 확인해봤습니다. 예비부품은 물론이고 의료 장비도 방탄 키트도 전부 한국 기업이 제조해서 UAE에 납품한 것들입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서 하나의 그림이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보이십니까? 한국이 수년 전 UAE에 수출한 장비와 부품들이 지금 이 순간 한국 군인들을 지키기 위해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수출이 아니라 귀환, 상품이 아니라 생명줄. 이것을 뭐라고 불러야 합니까? 저는 창고 현장으로 직접 내려갔습니다. 제3창고 앞에 도착하니 지게차 8대가 동시에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병사들이 방탄 키트가 담긴 나무 상자를 팔레트 위에 정렬하고 있었고 반대편에서는 의료 장비 컨테이너에 방수 시트를 씌우는 작업이 한창이었습니다. 사막의 아침 공기는 이미 뜨거웠지만 병사들의 움직임에는 긴장감과 함께 묘한 자부심 같은 것이 서려 있었습니다. 물류 장교 하심 소령이 적재 현황을 보고했습니다. 부사령관님, 현재 제2선석의 수송선 알바이라크가 접안에 있습니다. 배 수량 15,000톤급이고 적재 용량은 알만수르보다 20% 더 큽니다. 예비부품 컨테이너 12기, 방탄 키트 80세트,
의료 장비 40톤 적재 완료. 연료 보급 물자 탱크 로딩이 오후 중으로 끝납니다. 출항 예정은 내일 새벽입니다. 저는 부두를 걸으며 적재 작업을 지켜봤습니다. 크레인이 컨테이너를 들어 올릴 때마다 옆면에 찍힌 글씨가 보였습니다. 한글이었습니다. 제조사명, 모델 번호, 취급주의 문구. 한국에서 만들어져 바다를 건너 이 사막에 도착했던 것들이 다시 바다를 건너 한국 군인들의 손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나세르 중령이 제 옆에 서서 같은 광경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묘한 기분입니다. 우리가 쓰려고 사온 것들을 다시 돌려보내는 건데 이상하게 아깝다는 생각이 안 듭니다. 아깝긴. 원래 그 사람들이 만든 거잖아. 집으로 돌아가는 거지. 알바이라크가 출항하고 약 5일 뒤 수송선이 레바논 베이루트 항에 도착했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소식은 제가 예상하지 못한 방향에서 왔습니다. 물자 인수 현장에서 한국 장병들과 UAE 병사들이 함께 식사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현지 연락 장교가 보내온 사진과 영상을 봤습니다. 야전 천막 아래 긴 테이블이 놓여 있고 한쪽에는 아랍식 음식이, 다른 한쪽에는 한국군 전투 식량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두 나라 군인들이 서로의 음식을 나눠 먹으며 웃고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한 한국 장병이 이런 이야기를 꺼냈다고 합니다. 부대찌개. 여러분이 잘 아는 그 음식입니다. 그 장병이 말했답니다. 부대찌개가 처음 만들어진 건 한국 전쟁 시절이었다고. 전쟁통에 먹을 것이 없어서 미군 부대에서 흘러나온 햄과 소시지, 통조림을 모아다가 고추장에 끓여 먹은 것이 시작이었다고. 가난과 전쟁이 만들어낸 음식, 구호 물자로 연명하던 시절의 기억이 담긴 음식이라고. 그 이야기를 들은 UAE 장교가 잠시 조용히 있다가 입을 열었답니다. 그때 도움받던 나라가 지금은 우리의 하늘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가 형제를 위해 보급을 가져왔습니다. 역사가 한 바퀴 돈 겁니다. 그 장면이 영상으로 찍혔습니다. 현지 취재진 중 누군가가 촬영한 것인지 아니면 군 홍보 담당관이 기록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영상이 중동 방송을 탔습니다. 알자지라가 이 장면을 보도하면서 붙인 제목이 있었습니다. 형제국 역배송. 한국이 보낸 장비가 한국을 지키기 위해 돌아왔다. 역배송. 이 단어가 중동 전역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아랍어로는 아리아다, 일라 아라흐, 형제에게로의 귀환이라는 표현으로 번역되어 퍼졌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한국과 UAE의 과거 협력 사진들이 쏟아져 나왔고 한국 방산 전시회에서 악수하는 양국 관계자들의 사진, 사막에서 함께 훈련하는 장병들의 사진, 그리고 천국 미사일이 하늘을 가르는 사진 아래에 형제라는 단어가 수천 번 달렸습니다. 저는 그날 밤 사령부에서 그 방송을 보면서 부대찌개라는 음식에 대해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했습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구호 물자로 끼니를 때우던 나라. 그 나라가 70여 년 만에 세계 최고 수준의 방산 기술을 가진 나라가 되었고 그 기술이 사막을 건너와 우리의 안보를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장비들이 다시 한국 군인들을 지키기 위해 바다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가난했던 시절의 기억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기억은 씨앗이었습니다. 그 씨앗이 자라서 방패가 되었고 방패가 바다를 건너 형제의 등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역배송의 진짜 의미였습니다. 나세르 중령이 모니터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부사령관님, 한국 언론에서도 보도가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국민들 반응이 상당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생각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두 나라만의 이야기가 아니게 되었다고.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고. 그리고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는 것은 이란도 지켜보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문제는 이란이 이 장면을 보고 물러서느냐 아니면 더 강하게 나오느냐였습니다. 그 답은 오래 기다리지 않아도 될 것 같았습니다. 역배송 보도가 중동 전역을 뒤흔든 직후 상황은 제가 우려했던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이란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레바논 남부 일대에서 정체불명의 드론 활동이 급격히 증가했다는 보고가 연일 올라왔습니다. 하루에 10건, 20건, 어떤 날은 30건이 넘는 미확인 비행체가 동명부대 주둔지 반경 50km 이내를 배회했습니다. 직접적인 공격은 아니었지만 그건 고양이가 쥐구멍 앞에서 발톱을 세우고 서성이는 것과 같았습니다. 언제든 할킬 수 있다는 무언의 시위였습니다. 한국 합참에서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동명부대 방호 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 협력을 공식 제안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칼리드 사령관이 그 제안서를 읽고 저를 불렀습니다. 파리스, 한국 측이 천국 2 기반 레이더 데이터와 드론 탐지 기술을 공유하겠다고 했다. 우리의 상감시 네트워크와 연동하는 방안을 검토해봐. 사령관님, 그게 가능합니까? 두 시스템의 데이터 규격이 다를 텐데요.
그래서 한국 측이 기술 연락팀을 보내겠다고 했다. 내일 아부다비에 도착한다. 다음 날 오후 아부다비 군수지원사령부 기술분석실에 낯선 얼굴들이 나타났습니다. 한국합참정보통신참모부에서 파견된 기술연락팀 5명, 팀장은 김도현 대령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40 중반쯤으로 보이는 체구가 단단한 남자였는데 악수할 때 소나귀에서 느껴지는 힘이 현장 경험이 많은 사람 특유의 것이었습니다. 알카타니 부사령관님, 김도현입니다. 시간이 없으니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인사치레에 30초도 쓰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태도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전쟁이 문 앞에 서 있을 때 격식은 사치입니다. 김 대령이 노트북을 열자 화면에 천궁 2 미사일 방어 체계의 레이더 구성도가 떴습니다. 다기능 위상 배열 레이더, 탐지거리 수백 킬로미터, 동시 추적 가능 표적 수백 개. 숫자 자체도 인상적이었지만 김 대령이 강조한 것은 다른 부분이었습니다. 부사령관님, 천궁 2 레이더의 진짜 강점은 소형 저속 비행체 탐지 능력입니다. 일반 방공 레이더는 전투기나 순항미사일 같은 고속 표적에 최적화되어 있지만 천궁 2의 레이더 알고리즘은 소형 드론까지 잡아냅니다. 이란이 지금 레바논 상공에 띄우고 있는 샤헤드 계열 무인기의 레이더 반사 면적은 약 0.1평방미터 수준인데 이 정도면 새 한 마리와 비슷합니다. 우리 레이더는 그 새를 잡습니다. 나세르 중령이 옆에서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새를 잡는다고요? 하늘에 새가 수천 마리 날아다니면 어떻게 구분합니까? 김 대령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비행 패턴 분석입니다. 새는 불규칙하게 움직이지만 드론은 프로그래밍된 경로를 따릅니다. 아무리 은폐해도 직선 구간이 반드시 나옵니다. 천궁 2 레이더는 이 패턴을 자동으로 분류합니다. 새인지 드론인지 2초 안에 판별합니다. 2초. 여러분, 하늘을 나는 물체가 새인지 폭탄인지를 2초 만에 구분한다는 겁니다. 저는 23년간 군사 기술을 다뤄왔지만 그 순간 감탄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기술 하나만으로는 전장을 바꿀 수 없었습니다. 레이더가 드론을 탐지해도 그 드론이 어디서 날아오는지, 발진 기지가 어디인지를 알아야 근본적인 대응이 가능했습니다. 여기서 유해 자산이 필요했습니다. 우리에게는 걸프 전역을 아우르는 해상 감시 네트워크가 있었습니다. 인공위성 연동해양 레이더, 페르시아만 곳곳에 배치된 무인 감시정, 그리고 수십 년간 축적된 이 해역의 선박 이동 패턴 데이터베이스. 하늘의 눈은 한국이 가져왔고 바다의 귀는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시스템 통합 작업은 이틀 밤낮이 걸렸습니다. 김도현 대령의 팀과 우리 기술진이 분석실에 틀어박혀 데이터 규격을 맞추고 프로토콜을 통일하고 실시간 연동 테스트를 반복했습니다. 커피와 아랍식 차 카락이 번갈아 소비되었고 한국어와 아랍어와 영어가 뒤섞인 기술 용어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수면 시간은 하루 평균 3시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 새벽 통합 시스템이 처음으로 가동되었습니다. 결과는 즉각적이었습니다. 천궁 2 레이더 데이터가 UAE 해상 감시 네트워크에 연결되자 모니터에 완전히 새로운 그림이 펼쳐졌습니다. 하늘의 드론 궤적과 바다의 선박 이동 경로가 하나의 화면에 겹쳐졌습니다. 그때 나세르 중령이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부사령관님, 이것 좀 보십시오. 모니터에 붉은 점 3개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레바논 해안에서 남쪽으로 약 120km 떨어진 해상, 소형 선박 3척이 특정 시간대에 반복적으로 같은 해역에 정박하는 패턴이 잡혔습니다. 그리고 그 선박들이 정박하는 시간대와 레바논 상공에서 드론이 탐지되는 시간대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드론이 바다 위 선박에서 발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김도현 대령이 데이터를 분석하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알카타니 부사령관님, 발진 위치가 특정되었습니다. 해상 발진입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가 민간 선박을 위장해서 드론 모함으로 운용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란은 육지의 드론 기지가 감시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바다 위로 발진 거점을 옮겨 놓은 것입니다. 육지만 보고 있으면 영원히 찾을 수 없는 구조. 하지만 한국의 하늘 눈과 유해 바다 귀가 합쳐지는 순간 그 은신처는 벌거벗겨졌습니다. 칼리드 사령관에게 보고가 올라갔고 한국 합참과의 긴급 화상 회의가 열렸습니다. 양측의 결정은 빠르고 단호했습니다. 선제 대응, 적이 공격하기 전에 발진 거점을 무력화한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작전명 사이프 알바르, 바다의 칼. 저는 사령부 작전 통제실에서 실시간으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위성 영상과 레이더 화면이 동시에 띄워져 있었고 통신 채널에서는 한국어와 아랍어가
번갈아 흘러나왔습니다. UAE 해군 초계기가 표적 해역에 접근했습니다. 동시에 한국 측 레이더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표적 좌표를 갱신했습니다. 위장 선박 세 척의 위치가 모니터 위에 붉은 십자로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크린 한쪽에서 새로운 붉은 점이 떠올랐습니다. 해안가 은폐 진지에서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 2기가 포착된 것입니다. 이것도 통합 시스템이 잡아낸 것이었습니다. 드론 모함과 발사대의 통신 신호가 같은 주파수 대역을 쓰고 있다는 것을 한국 팀의 전자전 분석이 밝혀낸 결과였습니다. 0230시 타격이 시작되었습니다. 통제실에는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모니터 위에서 붉은 십자 하나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해안가 발사대 진지의 붉은 점도 차례로 꺼졌습니다. 위장 선박 세 척 무력화,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 2기 파괴, 작전 시간 17분. 김도현 대령이 헤드셋을 벗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부사령관님, 표적 5기 전부 무력화 확인되었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17분. 한국의 레이더가 적을 찾았고 유해 네트워크가 적을 추적했고 양국의 합동 화력이 적을 제거했습니다. 어느 한쪽만으로는 불가능한 작전이었습니다. 하늘에 눈이 없었다면 바다 위의 적을 찾지 못했을 것이고 바다에 귀가 없었다면 하늘의 눈이 봐도 정체를 확인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음 날 중동 주요 매체들이 이 작전의 결과를 보도했습니다. 물론 세부 사항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핵심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한 아랍 군사 전문가가 방송에서 말했습니다. 기술을 가진 나라와 현장을 가진 나라가 만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오늘 우리가 목격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무기를 파는 나라가 아닙니다. 실전에서 판을 바꾸는 동맹입니다. 저는 그 방송을 보면서 김도현 대령을 떠올렸습니다. 이틀 밤을 새우면서도 흔들리지 않던 그 눈빛, 시스템이 처음 연동되던 순간의 그 짧은 미소. 기술이란 결국 사람이 만드는 것이고 동맹이란 결국 그 사람들이 서로를 신뢰할 때 완성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승리가 끝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란은 발진 거점 5곳을 잃었지만 그것은 이란이 가진 카드의 극히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위기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그 좁디 좁은 바닷길이 여전히 열려 있었고 이란의 손가락은 여전히 그 목줄 위에 얹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자축할 시간은 없었습니다. 사이프 알바르 작전이 성공한 지 이틀도 채 지나지 않아 이란의 대답이 날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대답은 제가 군 생활 23년 동안 상상해본 시나리오 중에서도 가장 잔인한 종류였습니다. 그날 오전 사령부 상황실에서 정례 브리핑을 받고 있었습니다. 나세르 중령이 전날 레바논 남부의 드론 활동 감소 추이를 보고하고 있었고 저는 속으로 안도하고 있었습니다. 발진 거점을 무력화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의 레이더와 우리의 네트워크가 만들어낸 방패가 작동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때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상황실 천장의 적색 경보등이 동시에 전멸하기 시작했고 통신 채널에서 레바논 현지 연락 장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미사일 다수 발사 탐지, 발사 지점 이란 서부 추정, 비행 방향 레바논 남부, 예상 도달 시간 7분. 축구 경기로 치면 후반전 추가 시간도 안 되는 찰나입니다. 그 안에 해야 할 일이 산더미였습니다. 저는 즉시 김도현 대령에게 연결했습니다. 김 대령, 천궁 레이더에 잡히는 게 있나? 통신기 너머로 김 대령의 목소리가 급박하게 들려왔습니다. 탄도미사일 내기 탐지. 그런데 부사령관님, 탄두 형상이 이상합니다. 일반 탄두가 아닙니다. 레이더 반사 패턴으로 볼 때 다탄두 분리 구조입니다. 다탄두.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온몸에 피가 식었습니다. 다탄두 분리라는 것은 한 발의 미사일이 목표 지점 상공에서 수백 개의 소형탄으로 흩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런 방식을 쓰는 탄두의 이름은 하나였습니다. 집속탄. 국제사회가 금지한 무기. 오슬로 협약이 인류의 양심으로 묶어놓은 그 무기를 이란이 꺼낸 것입니다. 집속탄이 왜 금지되었는지 아십니까? 떨어질 때 한꺼번에 터지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터지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소형 자탄 중 상당수가 지면에 닿고도 폭발하지 않습니다. 미폭발탄. 그것은 땅속에, 풀밭에, 지붕 위에, 아이들이 뛰어노는 골목 어디에나 숨어서 며칠 뒤, 몇 달 뒤, 심지어 몇 년 뒤에 누군가가 밟거나 건드리면 그때 터집니다. 전쟁이 끝나도 죽이는 무기. 그래서 금지된 겁니다. 미사일이 레바논 상공에 도달했습니다. 천궁 레이더가 실시간으로 추적한 데이터가 모니터에 펼쳐졌습니다. 고도 약 2만 미터에서 탄두가 분리되기 시작했습니다. 4발의 미사일에서 쏟아져 나온 자탄의 수는
추정 2,000개 이상. 모니터 화면에서 4개의 붉은 점이 갑자기 수천 개의 작은 점으로 갈라지는 장면은 마치 하늘에서 피가 뿌려지는 것 같았습니다. 낙탄 지역은 동명부대 주둔지 남쪽과 서쪽 반경 15km 일대였습니다. 군사 시설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반경 안에는 레바논 민간 마을 4곳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인구 합산 약 3만 명, 올리브 농장과 작은 학교와 모스크가 있는 평범한 마을들이었습니다. 나세르 중령이 현지 보고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라임 마을, 자탄 약 300개 낙하 추정, 카프르키라 마을 250개, 알마르지 지구 400개 이상, 동명부대 주둔지 외곽 350개. 숫자를 들을 때마다 심장이 찔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더 끔찍한 숫자가 뒤따랐습니다. 미폭발탄 비율 추정치 약 30%, 30%. 2,000개의 자탄 중 약 600개가 터지지 않은 채 땅 위에 흩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600개의 시한폭탄이 올리브 나무 아래, 논밭 사이, 골목길 위에 숨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전쟁입니까? 이건 학살의 씨앗을 뿌린 것입니다. 동명부대에서 긴급 보고가 왔습니다. 부대 외곽에 낙하한 자탄으로 인해 방어벽 일부가 파손되었고 장병 2명이 파편에 의한 경미한 부상을 입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직접적인 중상자는 없었지만 부대 주변 전체가 미폭발탄 오염 지역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부대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비극은 부대 안이 아니라 밖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아라임 마을에서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미사일 공격 직후 겁에 질린 주민들이 집 밖으로 뛰쳐나왔는데 그중 한 소녀가 마당에 떨어져 있던 미폭발 자탄을 밟았습니다. 11살이었습니다. 다리를 잃었습니다. 카프르키라 마을에서는 가축을 돌보러 나간 노인이 올리브 나무 아래 숨어있던 자탄에 걸려 오른팔을 잃었습니다. 72세였습니다. 알마르지 지구에서는 구급차가 출동하다가 도로 위에 미폭발탄을 밟아 차량이 전복되었습니다. 구급대원 3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11살 소녀, 72세 노인, 사람을 살리러 달려가던 구급대원. 이것이 집속탄이 하는 일입니다. 국제사회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이 긴급 성명을 발표하며 집속탄 사용을 강력히 규탄했고 국제적 십자위원회가 현장 조사팀 파견을 선언했습니다. 유럽 주요국 정상들이 연이어 비난 성명을 쏟아냈고 미국 국무부도 깊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하지만 성명은 성명일 뿐이었습니다. 땅 위에 박힌 미폭발탄은 성명으로 치워지지 않았습니다. 레바논 현지 상황은 급속히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민간인들이 유엔 평화유지군 주둔지 방향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집을 떠나 어디론가 가야 했지만 어디로 가야 안전한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어디에 미폭발탄이 숨어 있는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유일하게 안전하다고 믿을 수 있는 곳은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동명부대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어린아이를 안은 어머니들, 진보다리를 인 노인들, 다리를 절며 겨우 걸어오는 부상자들, 수백 명의 레바논 민간인이 동명부대 정문 앞에 모여들었다는 보고가 왔을 때 저는 아부다비 사령부에서 화면을 통해 그 광경을 봤습니다. 동명부대 지휘관의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현재 부대 정문 앞 민간인 약 500명 집결, 부상자 다수 포함. 의료 지원 요청합니다. 동시에 미폭발탄 제거 장비와 전문 인력이 시급합니다. 한국 평화유지군은 전투 부대가 아닙니다. 평화유지 임무를 수행하는 부대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 앞에는 2가지 시험이 동시에 놓여 있었습니다. 부대원의 안전을 지키면서 동시에 민간인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 미폭발탄이 깔린 위험 지역에서 사람들을 구해야 한다는 것, 전투보다 어려운 과제였습니다. 총을 쏘는 것은 훈련으로 배울 수 있지만 죽음이 깔린 땅 위를 걸으며 아이를 안고 나오는 일은 훈련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김도현 대령이 통신으로 현지 상황을 전해주며 말했습니다. 부사령관님, 동명부대가 정문을 열었습니다. 민간인 수용을 시작했습니다. 정문을 열었다. 미폭발탄이 부대 외곽에도 깔려있는 상황에서 자기들의 안전도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모니터만 바라봤습니다. 전쟁에서 가장 용감한 행위는 총을 쏘는 것이 아니라 문을 여는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칼리드 사령관이 제 옆에 서서 같은 화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보시더니 낮은 목소리로 한마디 하셨습니다. 파리스, 우리가 보낸 의료 장비가 지금 쓰이고 있겠지. 그랬습니다. 며칠 전 알만수르와 알바이라크에 실려보낸 야전 의료 장비, 한국 기업이 만들어 UAE에 납품했던 그 장비들이 지금 이 순간 레바논 땅에서 한국 군의관의 손을 거쳐
레바논 민간인의 생명을 구하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역배송. 그 단어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장비만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이 역배송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이 지역에 심어놓은 신뢰가 위기의 순간에 민간인의 생명을 지키는 방패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동시에 무거운 현실을 직시해야 했습니다. 미폭발탄 600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동명부대의 의료 역량만으로 수백 명의 민간인을 감당할 수 있는가? 이란이 추가 공격을 감행하면 어떻게 되는가? 이야기의 무게중심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미사일을 격추하고 드론 기지를 파괴하는 것은 군사 작전이었지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은 인도적 위기였습니다. 총과 레이더만으로는 풀 수 없는 문제, 그것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동명부대가 정문을 열고 민간인을 수용한 지 하루가 지났습니다. 부대 안은 임시 난민촌이 되어 있었고 부대 밖은 미폭발탄이 깔린 죽음의 들판이었습니다. 현지 연락 장교가 보내온 보고서에는 미폭발탄 추정 600개라는 숫자 옆에 빨간 글씨로 제거 장비 부족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유엔 지뢰 제거반이 활동하고 있었지만 집속탄 자탄 600개를 처리하기에는 인력도 장비도 턱없이 모자랐습니다. 그런데 한국 정부가 움직였습니다. 집속탄 공격이 확인된 지불과 16시간 만에 한국 국방부가 긴급 수송 명령을 하달했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투입 장비 목록을 받아든 순간 저는 의자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폭발물 제거 로봇 6대, 자기장 탐지 장비 12세트, 무인지뢰 제거 차량 3대, 나세르 중령이 목록을 함께 읽더니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부사령관님, 이 장비들은 대지뢰 장비 아닙니까? 집속탄 미폭발탄 제거에도 쓸 수 있는 겁니까? 쓸 수 있는 정도가 아니야. 이게 바로 그 용도로 발전한 장비들이거든. 저는 나세르 중령에게 설명했습니다. 이 장비들의 뿌리가 어디인지를. 한반도 비무장지대, DMZ. 세계에서 가장 중무장된 국경선이자 세계에서 가장 많은 지뢰가 묻혀있는 땅. 한국 전쟁이 끝난 뒤 70여 년 동안 그 땅에는 수백만 개의 지뢰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한국군은 그 지뢰밭 위에서 초소를 세우고 철책을 치고 순찰을 돌며 살아왔습니다. 매년 장병들이 지뢰에 다치고 때로는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아픔 속에서 한국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절박하게 지뢰 탐지와 제거 기술을 발전시켜 온 것입니다. 폭발물 제거 로봇은 원래 DMZ 철책선 인근의 대인지뢰를 원격으로 처리하기 위해 개발된 것이었습니다. 로봇 팔끝에 장착된 정밀 절단기가 지뢰의 신관을 분리하고 내장 카메라가 실시간으로 폭발물의 상태를 판독합니다. 사람이 접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기장 탐지 장비는 기존의 금속 탐지기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DMZ의 토양에는 전쟁 잔해물이 섞여 있어 일반 금속 탐지기로는 오탐이 너무 많았고 한국 기술진이 자기장 변화 패턴을 분석해 폭발물만 골라내는 알고리즘을 개발한 것입니다. 무인지뢰 제거 차량은 말 그대로 사람 없이 지뢰밭을 달리며 땅 속의 위험물을 탐지하고 표시하는 장갑 차량이었습니다. 분단의 땅에서 태어난 기술, 전쟁의 상처 위에서 자란 기술, 그것이 지금 지중해를 건너 레바논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장비는 한국 공군 수송기 2대에 나눠 실렸습니다. 장비만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폭발물 처리 전문 기술팀 24명이 함께 탑승했습니다. 한국군 공병부대 소속으로 DMZ에서 실제 지뢰 제거 작전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정예 요원들이었습니다. 팀장은 박준영 소령이라는 38살의 공병 장교였습니다. 수송기가 레바논에 도착한 것은 출발 후 약 14시간 뒤였습니다. 김도현 대령이 현지에서 보내온 영상을 사령부에서 확인했습니다. 수송기 화물칸이 열리자 무인 제거 차량이 먼저 내려왔고 이어서 로봇 장비가 담긴 방호 컨테이너, 탐지 장비 케이스들이 줄줄이 나왔습니다. 박준영 소령이 완전 무장 상태로 수송기에서 내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표정은 단단했지만 걸음걸이에는 조급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시간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의 걸음이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박 소령이 김도현 대령에게 보고하는 통신이 사령부로 중계되었습니다. 김 대령님, 현장 확인했습니다. 미폭발탄 오염 반경이 예상보다 넓습니다. 마을 4곳과 도로 3구간, 동명부대 외곽 전체를 포함하면 총 작전 면적이 약 8평방킬로미터입니다. 처리 가능한 시간은 48시간 안에 민간인 생활권의 최우선 구역을 완료하겠습니다. 전체 면적은 추가 시간이 필요하지만 우선 사람들이 밟는 땅부터 깨끗이 하겠습니다. 48시간. 이틀. 8평방킬로미터의 죽음의 땅을 이틀 만에 정리하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숫자를 듣고 한편으로는 대단하다고 생각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미폭발탄 제거 작업은
세상에서 가장 느린 전투입니다. 한 발 한 발, 한 뼘 한 뼘 땅을 확인하며 전진해야 합니다. 서두르면 죽습니다. 하지만 느리면 민간인이 죽습니다. 그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현지에서 중계된 영상을 보며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무인지뢰 제거 차량이 먼저 도로를 따라 전진했습니다. 차량 전면에 장착된 자기장 센서가 노면을 스캔하며 미폭발탄이 감지되면 차체 위에 붉은 등이 전멸하고 GPS 좌표가 자동 기록되었습니다. 도로 한 구간을 스캔하는데 약 40분. 사람이 했다면 하루가 걸릴 거리를 40분 만에 훑었습니다. 그 뒤를 폭발물 제거 로봇이 따랐습니다. 탐지 지점에 도착한 로봇이 팔을 뻗어 땅 위에 놓인 자탄을 카메라로 확인하고 신관 상태를 판독한 뒤 안전하게 분리하거나 현장에서 통제 폭발시켰습니다. 한 발을 처리하는데 평균 12분. 기계적이고 정확한 동작이 반복되었습니다. 하지만 로봇이 접근할 수 없는 곳도 있었습니다. 올리브 나무 뿌리 사이에 끼인 자탄, 무너진 돌담 아래 깔린 자탄. 그런 곳은 사람이 직접 갔습니다. 방폭복을 입은 한국 기술팀원이 엎드려서 손으로 흙을 걷어내고 맨눈으로 자탄의 상태를 확인하고 손끝의 감각으로 신관을 분리하는 장면이 영상에 잡혔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저 사람이 지금 손 하나 떨리면 죽을 수 있는 상황에서 담배 한 대 피우는 것보다 차분한 손놀림으로 죽음을 해체하고 있었습니다. 48시간 동안 기술팀은 교대 없이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낮에는 사막처럼 뜨거운 레바논의 햇살 아래서, 밤에는 헤드랜턴 불빛에 의지해서 처리된 미폭발탄 수가 실시간으로 사령부 모니터에 갱신되었습니다. 100개, 200개, 300개. 48시간이 끝났을 때 민간인 생활권 최우선 구역에서 처리된 미폭발탄은 총 427개였습니다. 전체 추정치 600개 중 70% 이상을 이틀 만에 해치운 것입니다. 아라임 마을 주민들이 처음으로 집에 돌아갈 수 있게 된 날, 현지 취재진이 박준영 소령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김도현 대령이 그 영상을 사령부로 보내왔을 때 저는 예상치 못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취재진이 물었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고, 위험하지 않느냐고. 박 소령이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고 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한국전쟁 때 피난민이었습니다. 1950년 함흥에서 흥남 부두까지 걸어서 내려왔다고 합니다. 겨울이었고 10살이었고 신발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폭격 소리가 등 뒤에서 울릴 때마다 아버지는 땅바닥에 엎드렸는데 일어설 때마다 옆에 있던 사람이 한 명씩 없어졌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그 이야기를 제가 군 입대할 때 처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쟁이 뭔지 아는 사람은 전쟁을 막아야 한다고. 박 소령이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을 이었답니다. 저는 가족이 전쟁을 잃어봤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막는 군인이 되고 싶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제가 하는 일은 전투가 아닙니다. 전쟁이 남기고 간 상처를 치우는 겁니다. 이 땅의 아이들이 맨발로 뛰어다닐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그 영상이 중동 방송을 탔습니다. 아랍어 자막이 달렸습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왜 저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 왜 저렇게까지 하는지 그 맥락을 중동 사람들이 처음으로 이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분단국가, 전쟁 경험국, 지뢰밭 위에서 70년을 살아온 나라. 그 나라의 군인이 지구 반대편 레바논에 와서 똑같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남의 땅에 묻힌 죽음을 파내는 일을. 나세르 중령이 소셜미디어 반응을 정리해 보고했습니다. 부사령관님, 아랍권에서 한국군 관련 해시태그가 실시간 트렌드 1위입니다. 가장 많이 공유되는 문구가 있습니다. 전쟁을 아는 나라만이 평화를 지킬 수 있다. 저는 그 문구를 읽으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레바논에 보낸 것은 로봇과 차량과 탐지 장비만이 아니었습니다. 70년의 기억을 보낸 것입니다. DMZ의 철조망 아래에서, 지뢰밭 위에서, 분단의 아픔 속에서 갈고 닦은 기술과 그 기술을 만들게 한 아픔 자체를 보낸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감동이 채가 시기도 전에 새로운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대규모 해군 훈련을 시작했다는 정보였습니다. 레바논에서 밀리니까 해협을 조이겠다는 것입니다. 전선이 다시 바다로 옮겨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중얼거렸습니다. 끝나지 않았군. 미폭발탄 제거 작전이 마무리된 다음 날 세계가 레바논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전쟁 뉴스였습니다. 미사일, 드론, 집속탄, 파괴와 위협의 단어들이 헤드라인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톤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로이터가 먼저 특집 기사를 냈습니다. 그 뒤를 AFP가 따랐고
BBC가 뒤이었습니다. 기사의 초점은 더 이상 미사일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을 도왔고 그 도움을 받은 한국이 레바논 민간인을 살렸다. 이 하나의 문장이 국제 언론의 키워드가 된 것입니다. 나세르 중령이 아침 브리핑에서 각국 언론 보도를 정리해왔습니다. 태블릿 화면을 넘기며 읽어 내려가는데 저는 한 매체의 표현에서 시선이 멈췄습니다. 영국의 한 외교 전문지가 쓴 문장이었습니다. 이번 사태에서 가장 주목할 것은 미사일의 사거리가 아니라 동맹의 사거리다. UAE의 보급이 한국군에 도달하고 한국의 기술이 레바논 민간인에 도달한 이 연수의 반응은 새로운 형태의 안보 협력 모델이다. 동맹의 사거리. 그 표현이 머릿속에 박혔습니다. 미사일의 사거리는 수백 킬로미터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우리가 보여준 동맹의 사거리는 아부다비에서 베이루트까지, 서울에서 레바논 남부까지 대륙을 가로질렀습니다. 그리고 그 사거리의 끝에는 파괴가 아니라 구조가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현지에서 예상치 못한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김도현 대령이 보내온 영상이었습니다. 미폭발탄 제거가 완료된 아라임 마을에서 한국 기술팀과 UAE 군 연락 장교들이 함께 현장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을 입구에 안전 확인 표지판을 세우는 작업이 막 끝난 참이었습니다. 초록색 표지판에 아랍어와 한국어로 안전구역 확인 완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때 UAE 군 연락 장교 하나가 박준영 소령에게 다가갔습니다. 나중에 확인해보니 무함마드 알리 대위라는 젊은 장교였습니다. 30 초반으로 보이는 그가 박 소령 앞에 서서 잠시 말을 고르는 듯하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박 소령님, 하나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물론이죠. 70년 전 한국전쟁 때 세계가 한국을 도왔다고 들었습니다. 유엔군이 참전해서 한국을 지켰다고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16개국이 전투 병력을 보내주었고 더 많은 나라가 의료와 물자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무함마드 대위가 고개를 끄덕이더니 주변에 깨끗해진 마을 풍경을 한 바퀴 둘러봤습니다. 아이들이 다시 골목에서 뛰어다니고 있었고 한 할머니가 집 앞 계단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이틀 전만 해도 죽음의 땅이었던 곳에서 일상이 돌아온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이 다른 나라를 지키는 나라가 된 거군요. 도움을 받던 나라가 도움을 주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박 소령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영상으로 봐도 그의 눈이 붉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그가 입술을 한번 깨물고 나서 대답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받은 도움을 지금 돌려주는 겁니다. 아직 다 못 갚았습니다. 그 대화가 오간 것은 두 사람뿐인 조용한 순간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근처에 있던 현지 취재진의 마이크가 그 대화를 잡아냈고 마을 주민 몇 명이 그 번역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을 광장에 모여있던 주민들 사이에서 누군가가 외쳤습니다. 코리아, 이마라트, 이와 코리아, 에미라트, 형제. 그 외침이 한 사람에서 두 사람으로, 두 사람에서 10사람으로 퍼지더니 순식간에 광장 전체가 따라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과 UAE, 형제국. 박준영 소령과 무함마드 대위가 나란히 서 있는 앞에서 레바논 주민 수십 명이 두 나라의 이름을 연호하는 장면. 저는 아부다비 사령부 모니터 앞에서 그 영상을 보며 뜨거운 것이 목 안쪽으로 차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칼리드 사령관이 제 뒤에 서서 같은 장면을 보고 계셨습니다.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지만 사령관이 안경을 벗어 렌즈를 닦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안경이 뿌옇게 된 건 먼지 때문이 아니었을 겁니다. 이 장면이 방송을 타자 파급력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알자지라가 특집으로 편성했고 알아라비아가 실시간 토론 프로그램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중동 뉴스에서 한국이라는 이름이 이렇게 오래, 이렇게 깊이 다뤄진 적이 있었습니까? 저는 이 지역에서 23년을 살았지만 처음 보는 광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상황은 군사적 차원에서 외교적 차원으로 확장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다음 수를 놓은 것입니다. 레바논 정부, UAE, 그리고 유럽 채널과 동시 접촉하며 인도적 통로 확보 협상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외교 채널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인도적 통로. 이것은 전쟁 속에서 민간인과 구호 물자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경로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군사작전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과제입니다. 총이 아니라 협상 테이블에서 싸우는 전쟁입니다. 한국은 레바논 정부와는 동명부대 주둔국으로서의 신뢰를, UAE와는 형제국 동맹을, 유럽과는 평화유지 활동의 파트너십을 각각 지렛대로 삼아 자자 협상을 끌어내고 있었습니다. 한쪽 채널만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세 방향에서 동시에 문을 두드렸기에 가능한 구조였습니다. 나세르 중령이 외교 채널 동향을 보고하며
감탄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부사령관님, 한국이 동시에 3개 채널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레바논과는 주둔국 협정을 근거로 우리와는 방산협력 프레임을 활용하고 유럽과는 UN 평화유지 네트워크를 통해서요. 솔직히 이런 다자 외교 기동은 중견국 수준이 아닙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한국은 안보리 상임위 사국이 아닙니다. 핵무기 보유국도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레바논 위기의 한복판에서 실질적인 외교 기동을 펼치고 있는 나라가 한국이었습니다. 대국의 힘이 아니라 신뢰의 힘으로 테이블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칼리드 사령관이 추가 지원 명령을 내렸습니다. 의료 물자 2차 수송분과 연료 보급 물자가 다시 자이드 포트에서 선적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규모가 더 컸습니다. 이동식 야전 병원 모듈 2세트, 외과 수술 장비, 혈액 제재 냉장 컨테이너, 그리고 동명부대와 주변 민간인 모두를 위한 경유와 항공유. 나세르 중령이 적재 현황을 보고할 때 저는 물자의 양보다 그 물자가 보내지는 속도에 주목했습니다. 첫 번째 수송 때보다 절차가 빨랐습니다. 이미 한번 해본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시스템이 학습한 것입니다. 위기 대응도 반복하면 근육이 붙는다는 것을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중동 언론의 논조가 한 단계 더 올라간 것도 이 시점이었습니다. 알자지라의 수석 군사 분석가가 저녁 뉴스에서 말했습니다. 한국과 유 관계를 무기 거래국과 구매국이라는 프레임으로 보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번 레바논 사태에서 두 나라가 보여준 것은 위기를 함께 관리하는 파트너십입니다. 무기를 파는 나라가 아니라 위기를 관리하는 파트너. 이것이 새로운 정의입니다. 무기를 파는 나라가 아니라 위기를 관리하는 파트너. 저는 그 문장을 곱씹었습니다. 한국이 UAE에 천궁을 팔았을 때 세계는 그것을 방산 수출이라고 불렀습니다. 한국이 DMZ 기술로 레바논의 미폭발탄을 제거했을 때 세계는 그것을 인도적 지원이라고 불렀습니다. 한국산 장비를 역배송했을 때 세계는 그것을 형제국 동맹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이름 아래 묶이고 있었습니다. 책임 동맹. 받은 도움을 갚는 나라, 형제의 위기에 즉각 움직이는 나라, 전쟁의 상처를 아는 나라가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는 나라. 이 연쇄가 만들어낸 동맹의 무게는 핵잠수함이나 항공모함이 가진 무게와는 질이 달랐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더 무거운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철은 녹슬지만 신뢰는 쌓일수록 단단해지기 때문입니다. 김도현 대령에게서 늦은 밤 통신이 왔습니다. 부사령관님, 인도적 통로 협상이 진전되고 있습니다. 레바논 측이 긍정적 신호를 보내왔고 유럽 측도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란이 반발하고는 있지만 국제 여론이 이쪽으로 기운 상태라 강하게 나오기 어려운 구도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부다비의 밤하늘에 별이 떠 있었습니다. 같은 하늘 아래 레바논에서는 한국 장병들이 잠을 줄여가며 민간인을 돌보고 있을 것이고 바다 위에서는 UAE 수송선이 물자를 싣고 달리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두 나라의 땀과 결의가 지중해 어딘가에서 만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가지를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이란이 레바논에서 밀리고 있는 만큼 해협에서의 압박은 더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레바논에서 인도적 통로 협상이 진전을 보이던 무렵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균열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란 내부였습니다. 그 소식을 처음 접한 것은 사령부 정보 분석실에서였습니다. 나세르 중령이 이란 국내 동향 보고서를 가져왔는데 표지에 긴급이라는 빨간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부사령관님, 이란 내부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테헤란과 이스파한에서 소규모 시위가 발생했다는 정보입니다. 시위, 무슨 명목으로? 집속탄 사용에 대한 국제 비난이 이란 국내로 역류한 겁니다. 이란 시민사회 일부에서 정권이 국제사회의 고립을 자초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우리 합동작전으로 해상 드론, 기지와 미사일 발사대가 파괴된 피해까지 겹치면서 혁명수비대의 전략이 실패했다는 내부 평가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테헤란 대학가에서 학생들이 전쟁 반대 구호를 외쳤다는 내용, 이스파한 바자르 상인들이 경제 제재 장기화를 우려하며 정부를 비판했다는 내용, 그리고 혁명수비대 내부에서조차 레바논 작전의 비용 대비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왔다는 분석이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가장 무서운 적은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안에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란이 밖으로는 미사일을 쏘고 드론을 날렸지만 그 대가로 안에서 금이 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집속탄 사용에 대한 국제사회의 규탄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유엔 인권위사회가 긴급회의를 소집했고 유럽연합이 이란에 대한 추가 제재를 검토한다는 성명을 냈습니다. 국제적 십자위원회 현장 조사팀의 보고서가 공개되면서 11살 소녀의 사진과 72세 노인의 사연이 전 세계 뉴스에 실렸습니다. 이란 정부가 아무리 자위권을 주장해도 집속탄의 다리를 잃은 아이의 사진 앞에서는 어떤 명분도 힘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 이란의 마지막 카드였습니다. 해협 봉쇄 위협으로 세계 에너지 시장을 흔들겠다는 전략이었지만 이것마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나세르 중령이 해양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부사령관님,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 해군 훈련이 계속되고 있지만 규모가 줄고 있습니다. 초기 참가 함정 24척에서 현재 12척으로 절반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혁명수비대 고속정예 해협 내 활동 빈도도 사흘 전 대비 40% 감소했습니다. 칼리드 사령관이 이 보고를 듣고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파리스, 자네 생각은? 이란이 계산을 다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레바논에서 집속탄까지 썼는데 결과가 역효과였고 국제 여론은 최악이고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해협까지 봉쇄하면 경제 제재가 더 강화될 것이고 그건 이란 경제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이란이 물러서는 건가? 완전히 물러서지는 않을 겁니다. 체면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압박의 강도를 낮출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며칠 뒤 이란 외교부가 미묘한 톤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공식 브리핑에서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단어가 사라졌습니다. 대신 외교적 해결과 대화의 문이라는 표현이 등장했습니다. 완전한 후퇴는 아니었지만 방향 전환의 신호였습니다. 전쟁의 톱니바퀴가 반바퀴 역회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김도현 대령에게서 레바논 현지 소식이 왔습니다. 부사령관님, 인도적 통로 확보 협상이 타결되었습니다. 레바논 남부에서 베이루트까지 민간인 이동 경로와 구호 물자 수송 경로가 공식 지정되었습니다. 한국, UAE, 레바논, 프랑스 사자 합의입니다. 사자 합의. 네, 나라가 서명한 인도적 통로. 한국이라는 이름이 중동 위기의 외교 해법에 공식적으로 새겨진 순간이었습니다. 그 무렵 중동 외교가에서 이번 사태를 부르는 새로운 이름이 생겼습니다. 역배송 동맹 사건. 처음에는 물자의 역배송에서 시작된 표현이었지만 이제 그 의미는 훨씬 넓어져 있었습니다. 한국 전쟁 때 세계로부터 받은 도움의 기억이 70여 년 뒤 중동에서 동맹의 행동으로 되돌아온 사건. 과거의 은혜가 현재의 책임으로 환원된 사건. 역배송이라는 단어 안에 70년의 시간과 10,000km의 거리가 압축되어 있었습니다. 알자지라가 이 사건을 정리하는 특집 다큐멘터리를 방영한 날, 저는 사령부에서 전 직원과 함께 시청했습니다. 1시간짜리 다큐멘터리는 1950년 한국전쟁의 흑백 영상에서 시작해 한국의 경제 성장, 방산 기술 발전, 유협력, 그리고 레바논에서의 합동 작전까지를 하나의 서사로 엮었습니다. 마지막 장면은 아라임 마을 광장에서 주민들이 한국과 UAE의 이름을 외치는 장면이었습니다. 다큐멘터리가 끝났을 때 나세르 중령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부사령관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번 일이 있기 전에 부사령관님은 한국을 어떤 나라로 생각하셨습니까?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좋은 무기를 만드는 나라, 기술력이 뛰어난 나라, 성실한 파트너, 그 정도였지. 지금은요? 그 질문에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전쟁이 뭔지 아는 나라. 그래서 전쟁을 막을 줄 아는 나라. 받은 것을 기억하고 갚을 줄 아는 나라. 그게 지금 내가 보는 한국이야. 나세르 중령이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23년간 함께 근무하면서 그가 그렇게 깊이 웃는 걸 처음 봤습니다. 며칠 뒤 박준영 소령의 기술팀이 레바논에서의 임무를 마치고 철수한다는 소식이 왔습니다. 미폭발탄 잔여분 처리가 유엔 지뢰 제거반에 인계되었고 인도적 통로가 안정적으로 운용되기 시작하면서 긴급 투입의 명분이 완료된 것입니다. 김도현 대령의 기술 연락팀도 곧 귀국한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김 대령과 마지막 화상 통화를 했습니다. 화면 속 그의 얼굴에는 피로가 짙게 깔려 있었지만 눈빛은 처음 아부다비에 도착했을 때보다 맑았습니다. 김 대령, 수고 많았소. 부사령관님 덕분입니다. 하늘의 눈과 바다의 귀가 만나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소. 한국으로 돌아가면
이번 일을 뭐라고 보고할 겁니까? 김 대령이 잠시 생각하더니 특유의 담담한 어조로 대답했습니다. 동맹이란 평시에 악수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 때 같이 뛰는 것이라고 보고하겠습니다. 통화가 끝난 뒤 저는 집무실 창가에 섰습니다. 페르시아만 위로 석양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붉은 빛이 수면 위에 길게 깔렸고 그 위로 유조선 한 척이 천천히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열리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완전하지는 않지만 숨통이 트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제 자신조차 믿기 어려웠던 일들이라고. 이제 그 이야기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끝나기 전에 여러분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쟁의 판도를 바꾼 변수는 무엇이었을까요? 미사일의 숫자였을까요? 레이더의 성능이었을까요? 함정의 톤수였을까요? 물론 그것들도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70여 년 전 폐허에서 일어섰습니다. 세계가 손을 내밀어 주었고 한국은 그 손을 잡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일어선 뒤에 그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기억했습니다. 받은 것을 기억하는 나라. 그 기억을 기술로, 장비로, 행동으로 바꿔서 돌려주는 나라. 전쟁의 고통을 알기 때문에 전쟁을 막으려 뛰는 나라. 그것이 이번에 중동의 흐름을 바꾼 진짜 변수였습니다. UAE는 한국을 형제라고 불렀습니다. 한국은 그 형제의 부름에 즉각 응답했습니다. 레바논 주민들은 두 나라의 이름을 함께 외쳤습니다. 국제사회는 이것을 책임 동맹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중동 외교관은 역배송 동맹 사건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번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부대찌개의 기원을 이야기하던 한국 장병의 목소리, 맨발로 흥남 부두까지 걸었다는 아버지의 사연을 전하던 박준영, 소령의 붉어진 눈, 이틀 밤을 새우며 시스템을 연동하던 김도연 대령의 흔들리지 않는 손, 그리고 정문을 열어 민간인을 받아들인 동명부대 장병들의 결단. 그 모든 장면 하나하나가 한국이라는 나라의 얼굴이었습니다. 강한 나라는 많습니다. 무기를 잘 만드는 나라도 많습니다. 하지만 전쟁의 상처를 기억하고 그 기억을 다른 나라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 쓰는 나라. 받은 도움을 잊지 않고 세대가 바뀌어도 갚으려 하는 나라. 그런 나라는 많지 않습니다. 칼리드 사령관이 마지막으로 제게 한 말이 있습니다. 파리스, 우리가 한국과 맺은 것은 계약이 아니었다. 언약이었다. 계약은 이익이 사라지면 끝납니다. 하지만 언약은 이익과 상관없이 지속됩니다. 한국과 UAE가 인 것은 계약이 아니라 언약이었습니다. 위기의 순간의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성명이 아니라 수송선으로, 비판이 아니라 로봇팔로 증명한 언약이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저는 UAE 합동군 군수지원사령부 부사령관 파리스 알카타니입니다. 23년간 군복을 입고 이 사막에서 살아왔습니다. 수많은 동맹국과 일해봤고 수많은 무기를 다뤄봤습니다. 하지만 이번처럼 동맹이라는 단어의 무게를 온몸으로 느낀 적은 없었습니다. 한국. 그 이름을 저는 앞으로 다르게 부르겠습니다. 무기를 만드는 나라가 아니라 전쟁을 아는 나라, 기술을 파는 나라가 아니라 은혜를 갚는 나라, 그리고 무엇보다 위기의 순간에 진짜로 달려오는 나라. 형제는 그런 것입니다.